일단 오늘 협회에서 이제 신년 특별 세미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오늘 주제 선정이 굉장히 좀 시적절하다라고 보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1월 20일 날 두 가지 법이 이제 시행이 되나요? 디지털 포용법이 있고, 두 번째는 EU에서 원래 법안은 최초인데 AI 기본법이죠. 그런데 공격 시행은 우리가 글로벌 최초가 됐어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주제가 아닐까. 근데 그 중에서도 딱 집어서 오늘 주제가 시니어로 맞췄다는 것이 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디지털과 AI 시대를 우리가 맞아가지고 인류가 새로운 도전을 맞았다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큰 거대한 관문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이제 기회인가 위기인가를 우리가 계속 이제 주판을 튕기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취약계층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임팩트가 누구한테 올까? 1차적인 것은 취약계층이죠. 인간 모두를 위한 이제 기술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어떤 취약계층에서 직접적인 타격이 오는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큰 섹터가 저는 시니어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인구 위기를 우리가 맞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생과 그다음에 고령화 이슈인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층은 그 층이 더 넓어질 겁니다. 우리도 잠재적인 고령층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고령층 이제 시니어 이 계층이라는 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포용법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여기서 나오는 솔루션들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굉장히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주제가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일부 주제에서 발표했던 두 분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홍희경 논설위원님이 발표하셨던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 비전, 한 3가지 정도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AID 디바이드라는 개념을 이제 제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이라는 것도 격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얹혀서 AI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 이런 국면을 AI 플러스 디지털 이렇게 해서 규정한 것이 굉장히 신선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노인연층들 보면은 휴대폰을 2G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는데 또 AI 서비스를 써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중첩된 게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주는 함의가 크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포용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이제 던지신 거예요. 포용 탄력성이라는 게 우리 보통 포용까지만 얘기하지 탄력성이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포용하면 굉장히 스태틱, 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근데 포용이 가지고 있는 안에는 두 가지의 얼굴이잖아요. 포용인 듯 아닌 듯, 포용 같은 포용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긴장감을 넣지 않고 돌아보고 감시하고 다시 더 고민을 하고 해야 됩니다. 반성적인, 역동적인 것들, 끊임없는 과정으로서의 포용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게 의미가 컸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신선한 제안이었던 게 3당이라는 것을 3당.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사실은 앞에 부분은 개념적인 설명이지만 3당이라는 게 그게 사실 당당함, 당돌함, 이 3가지인데요. 이게 저는 왜 참 눈이 와닿냐면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 포용이라는 개념도 얘기를 하고 정책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니어 분들한테 이 3당이라는 얘기를 툭 던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자신 있게 포용의 바다로 빠져봅시다 하면은 정책 효과가 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홍희경 의원님한테, 그리고 우리 디지털 포용 언론 포럼 우리 멤버들이 이것을 약 2시간짜리 프로젝트로 해서 대국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어젠다로 렉처를 만들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김원재 부회장님이 이제 발표하셨던 시니어 관점에서의 시행령 분석은 한 4가지 정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먼저 배제되는 집단은 시니어다라는 것. 두 번째는 시니어를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로 봐야 된다는 점. 세 번째는 수혜, 배려의 대상이 아니고 권리의 주체로 봐야 된다는 점.
마지막이 이것도 이제 실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여러 기관에서 공공기관들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진짜 고용 정책을 펼치지만은 사실 그게 성과주의로 가려고 합니다. 형식주의를 가지는데요. 우리가 이만큼 100회, 1000회 정도 우리는 행사를 했다. 그리고 시니어들 10만 명, 20만 명에 대해서 방문을 했다. 그런 정도의 실적주의, 성과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정말로 시니어들이 그 내용들을 익히고 몸에 체화해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주의적 관점으로서의 정책의 실행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따끔하게 지적해 주셔서 좀 의미가 깊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제가 세 가지 큰 담론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 같아요. 디포법과 AI 기본법이 시행이 시니어한테는 권리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동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정부 기관 그리고 관련 민간 협회들이 그다음에 기업들이 시니어의 디지털 포용에 도움이 주기 위해서 어떤 서비스, 어떤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들. 마지막으로는 우리 사회의 이야기겠죠. 우리 사회가 디지털 포용을 활용해서 시니어들을 위한 그리고 시니어뿐만 아니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모두를 위한 기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우리 시민사회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큰 화두로 해서 오늘 토론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7분이었는데요. 한 분이 지금 오늘 이제 오기 힘들어서 6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분 중심으로 해서요. 순서를 잠깐 이제 일일이 한 번씩 소개를 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고요. 그래서 순서를 소개해 주시죠. 할까요? 대구 디아에서 오신 서민영 건도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면은 지금 마이크 하나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VSVR 대표 권종수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발달장애 콘텐츠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들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포용본부 유성희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포용본부에서 디지털 포용법 하위 법령을 이제 수립하고 또 디지털 포용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디지털 포용 언론인 포럼에 이제 NIA에 제가 이제 담당자로 이제 조찬 대표님도 이제 주기적으로 뵙고 이제 다른 기자님들이랑 같이 이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제 NIA도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어바시네스에서 포용 디자인과 관련된 그 에이전트를 해보겠다라고 그 당연히 내세우는 최정윤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도시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포용 도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세미나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언론인들이 같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책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리터러시 부분에 또 챕터를 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경제 주진 부국장입니다. 저는 이제 포용사회를 위한 가장 첫걸음은 사회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구성원들이 어떤 배려와 포용 속에서 그런 기초를 닦는 게 저희 이번에 디지털 포용 협회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저희 책을 이제 준비했는데 저는 거기에서 디지털 기업의 ESG를 좀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업의 포용 기술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또 더 풍요롭고 더 배려 넘치는 사회로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 토론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 부국장님은 토론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네. 인사말 안 했으면 얼마나 섭섭했어요. 네. 이제 바로 이제 시작하는데요. 그 순서는 제가 이제 그 협회하고 그다음에 기업 쪽에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먼저 듣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권정수 대표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뭐 발달장애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저희는 이제 뭐 발달장애인들이 어떤 디지털 포용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니어들 상대로 하는 사업들도 저희가 물론 많이 해봤습니다. 갑자기 사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미아에서 했었던 이제 그 사업에도 참여를 해서 시니어분들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제 어떤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야 뭐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포용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 특히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기술로서 어떤 그 배리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들을 기업 입장에서는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래는 낙관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려웠을 때보다 조금 이렇게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쪽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난관은 있겠죠. 하다못해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업계에서도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들이 과연 옳은가 안 옳은가 그런 이야기들도 많고 하는데 사실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기술적이고 어떤 시대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너무나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운동장은 평평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지만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물론 이제 이 사회적으로 어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경각심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또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두 가지 다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술이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술의 혁신이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으로는 우리 최정윤 대표님, 도시 디자인 쪽에 하고 계신 최 대표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발제하신 그 두 분의 발제를 이렇게 듣고 그 사진을 보면서 홍희영 우리 선생님의 발제는 포용이라고 하는 건 배움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배제되지 않는 구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토대를 좀 제시했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그런 의문이 있었지만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가면서 기술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김은재 부회장님은 디지털 포용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은 권리화와 기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실천적 과제를 좀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포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가치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우리는 이 시대에 맞는 좀 명확성을 갖고 싶은데 아까 발표하실 때 들어보니까 거의 다 포함하는 듯한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 애매하게 치여 있는 세대가 우리 사회의 시니어 세대이고 그 시니어 세대 중에서도 고령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시고 거기서도 가장 취약계층들이고 그분들은 늘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존중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회적 심리 속에서 역소외를 굉장히 당하고 있다. 그거를 냉정하게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은 니아에서도 오셨고 다 계시니까 한 3가지 정도 실행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다 아시죠? 리빙랩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생활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리빙랩이 아니라 포용적인 생활 리빙랩을 동 단위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생활 공원이 바로 집 앞에 있잖아요. 공원에서 우리가 바로바로 즉시 우리 생활에 당장 필요한 공공에서 안전을 위해서 CCTV 안에 음성 모델을 설치하는데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정말 비명도 질러보고 하는데 주민을 모아야죠. 그죠? 아이도 오고 노인도 오고 시인이 다 오실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이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교육에 대한 수준도 같이 맞추고 그러면 그 기술을 확인하는 과정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교육은 교육으로만 시킨다. 교육은 가서 해야 된다. 안 됩니다. 돌았으면 바로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실질적 사용을 통해서 배우는 배우는 학습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좀 주장하고 싶은 게 동단위의 주민 주도형의 디지털 포용 체계를 반드시 안착시켜야 된다. 포용적인 생활 리빙랩을 통하고 뿐만이 아니라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주민 리빙랩 연구단을 만들어야 돼요. 우린 자꾸 특별하게 기술 잘하시는 분, 전문가, 교수 아니에요. 주민 스스로가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자꾸 역량을 지원하고 성장시켜 드려야 됩니다. 저는 그게 제도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포용법에도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그걸 자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주 멋지게 우리 부회장이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포용 해결소. 저 너무 직관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니아가 디지털 배움터라고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의미 있는 출발을 했고 하지만 이건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갈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늘 그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만 또 배우러 다녀요. 사실은 생존이 무대에 있으신 분들은 편안한 시간대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디지털 해결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턱 없는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디에 설치할 거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마을공원. 우리 동네 가장 가까운 10분 거리 안에 있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쉘터형의 AI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공간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그래서 학습할 수 있고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그리고 격차가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전국에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포용협회에 우리 기업들도 계시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포용협회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 관련 어떤 기업들 그죠?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AI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학습된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협회에서 그러니까 시민 교육자들을 양성을 시키고 그 지역 모델을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 베드를 한번 실증해본다면 니하고 같이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해보면은 굉장히 모두의 AI, 모두의 디지털 실현을 있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오스크인데요. 제가 좀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 짧게만 얘기하자면은 기업들의 과열 경쟁이 만든 UX 난립에 나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디자인을 또 바꾸고 내용을 바꾸고 학습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바꾸고 그죠? 그럼 시니어들 젊은 층들만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키오스크가 난립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늘 서비스 내용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를 고려하는 게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하게 UX에 대해서 기준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시니어들을 위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니어 인증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니어에게 맞게끔 이제 키오스크가 나와 있냐라는 거죠. 그런 게 없이 계속 우리에게 정말 우리 랭드 웨이처럼 말처럼 우리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 우리 드리스 하시겠지만은 우리 시니어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학습되어 왔고 우리 문화가 있고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항상 배제한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사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짧게 이 세 가지만 우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 대표님 말 끊으려고 하는데 끊을 수가 없는데 다 팩트고 주옥 같은 말씀이어가지고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다음 순서는 당연히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이하의 유정희 선생님. 네, 우선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포용 해결소 동단위 10분 거리에 이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배움터도 저희가 이제 그 전국 17개 지자체랑 협업을 해서 이제 그 작년에도 이제 운영을 했지만 올해도 이제 파견 교육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찾아가는 파견 교육과 그리고 이제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10분 거리에서 이제 디지털 또 이제 AI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으로 저희가 이제 개편을 하고 또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제 더 이제 신경을 써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홍희경 논설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신 것 중에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아까 생산성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 역시도 이제 AI 활용 능력이 생산성 격차로 이어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정책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발표한 8개의 이제 AI 관련된 실태 조사를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 나라가 이제 전체 인구 중에 31% 정도가 AI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제 연령대로 분석을 해보면 50대를 기점으로 이제 15%의 격차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용 형태까지 분석을 해보니 10대에서 30대까지는 뭐 업무나 아니면은 뭐 본인의 이제 뭐 학업이나 뭐 창작 부분에서 이제 AI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50대에서 이제 60대는 단순한 이제 검색이나 아니면은 뭐 대화 용도로 AI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10대에서 30대는 생산성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여기서 느꼈던 거는 이제 앞서 발표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나라가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이제 65세 고령층 인구가 20%를 상회하면서 이제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을 했는데 근데 그 점점 이제 50대, 60대 고령층으로 갈수록 인구수가 많아지는 반면에 AI의 사용률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게 역관계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나아가야 될 정책 방향이 이제는 그냥 AI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AI를 본인의 목표에 맞게 잘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설계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한 디지털 기기를 교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뭐 교육이나 의료나 뭐 금융 이런 이제 실생활 측면에서 AI 디지털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제 서비스를 설계할 때 포용적인 관점을 내재화시켜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이제 인식적인 부분도 50대에서 60대가 이제 타 연령층 대비 AI에 대한 이제 삶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좀 낮게 나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생활에서 연령대별로 주요 이제 활동하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이제 뭐 우수 사례라든지 뭐 어떤 활용 사례를 많이 이제 민관이랑 협업을 해서 좀 인식적인 부분도 많이 이제 개선을 해 나가는 게 저희의 이제 숙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김원재 그 부회장님께서 이제 포용법 시행령 관련해서 이제 쟁점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이제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 저도 사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세미나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포용법 이제 시행을 하고 나서 저희가 앞으로 공공에서 과기정통부를 지원해서 어떤 업무를 올해 이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디지털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을 과기정통부를 지원해서 수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보시면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3년간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과정을 저희가 뭐 현장 간담회나 아니면은 뭐 이제 부처 간 이제 관계 협의를 통해서 과기정통부를 지원해서 이제 올해 수립을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법안에 그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제 사업을 이제 이건 공공부문에 이제 먼저 이제 시행을 하는 건데 그 서비스를 도입을 할 때 사전에 포용적 관점을 이제 좀 내재화시켜서 이제 포용적이 이제 그 내재화되어 있는지 그렇게 점검하는 그런 이제 제도인데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뭐 법안에는 자체 평가와 개별 평가가 나눠져 있는데 이 평가의 이제 뭐 범위는 어디까지고 뭐 어떤 걸 평가할 건지에 대해서 아직 설계된 게 없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정책 연구를 진행을 해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것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다음에는 이제 디지털 대체 수단을 아까 이제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대체 수단도 정책 연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대체 수단이라고 하지만 대체 수단이 뭐 인력, 뭐 인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게 뭐 비디지털이 뭐 종이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은 누구는 이제 또 QR 코드도 대체 수단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체 수단이 어떤 거고 또 대체 수단의 이제 유형을 뭐 어떻게 카테고리화 할 것인지 정책 연구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민관 협력 쪽인데 이제 법안에 보시면은 이제 민간의 자발적 정책 참여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디지털 포용 얼라이언스라고 이제 과기정통부를 지원해서 그 출범을 또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이제 이런 디지털 포용에 대한 정책과 뭔가 이런 인식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간이랑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뭐 기술이나 뭐 연구라든지 아니면 뭐 인식 제고라든지 이런 걸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고령층을 포함해서 취약계층한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유성희 선생님 오늘 안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따끈따끈한 지금 정책들을 많이 경청하셨고요. 아마 오늘 자리에 오신 이제 협회 관계자분들하고 그다음에 기업 업체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두 분 지금 나가거든요. 나머지 지금 안 오실 것 같은데. 남미경 플로우가 있으니까. 네, 이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남미경 차님. 네, 저도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저는 실제적으로 이제 주변에 시니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뭐 사무실만 해도
정년 퇴직을 하시고 1년 계약직으로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면 제가 일하다 보면 남 기자 이거 어떻게 해? 어플 사용 이거 어떻게 해? 회사에서 설날 선물 준다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늘 가르치는 사람이고 늘 그런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리터러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데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니아에서도 그렇고 또 서울 AI 재단에서도 올해부터 이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을 이제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 명한테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배움의 기회가 참 많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기회는 많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잘 찾아가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가고 싶지만 뭔가 선뜻 본인이 찾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걸 교육한다라는 기회가 있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음은 있지만 어떤 경로로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배움의 기회를 그 공급자 입장에서 공급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수용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경로를 홍보하는 것, 이런 것들 찾아가는 배움,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연구원님이 이제 17개 그 강력 단체랑 이렇게 협력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은 동주민 단위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 이 토론 이 자리에서 대표님께서 동 단위로 우리가 AI 라이브러리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진짜 니아에서나 혹은 서울 AI 재단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부 차원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이거를 시행을 한다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격차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시니어 분들을 위한 어떤 이런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AI 이런 시스템을 봤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니어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정말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찾아봤더니 독거 노인들한테 이제 AI 기반의 어떤 낙상 그 감지 시스템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센서가 이렇게 다 감지를 하고, 그래서 자동으로 응급 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 사례를 봤더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독거 노인들에게 AI 돌봄 로봇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시니어들을 위한 실질적인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더니 건강 관리에 있어서 좀 더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제 주변의 시니어 분들을 보면 그 어플 중에 손목 닥터라는 어플을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니어분들 등산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위치 추적 이런 건 기본이고, 많이 걷고 하시니까 하루에 이제 8km 맞나요? 8km 이상 걸으면은 8,000보인가요? 맞아, 8,000보죠. 네, 8,000보죠. 8,000보를 걸으면 예전에는 200원, 하루 200원, 300원인데 지금은 이제 깎여가지고 100원밖에 안 준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0원 쌓이면은 이제 한 달에 30일이니까 그 쌓였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페이로 이제 식당 가서 드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강 관리도 되고 내 삶에 어떤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에서는 시니어 분들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걸 알려고 하시고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옆에 있는 친구분들한테 많이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내 일상에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도움이 되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그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낸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져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니어 분들한테는 더욱더 이제 건강 관리와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 또 AI 기반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미경 사님 저기 일본 사례가 굉장히 좀 느낌이 많이 받았고요. 선진국 사례들 많이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주진 부국장인데요. 초반에 2분 썼으니까 3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정 안 합시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홍희경 우리 논설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당당하게 시니어 분들이 어떤 수혜자가 아니라 어떤 권리 주체자로서 당당해지자라는 말에 굉장히 저는 좀 공감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도 이제 좀 고민을 해왔던 게 일단 시니어 이 디지털 포용이 어떤 복지나 수혜 차원을 떠나서 또 어떤 기술의 어떤 문제를 떠나서 그분들이 어떤 생활 서비스도 완벽하게 받으시고 그게 일자리로까지 창출될 수 있는 소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포용 사회를 만드는 게 좋겠다. 특히 이제 그 요즘 경험 경제가 굉장히 좀 뜨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요즘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이 AI 네이티브 세대라고 하는 MZ 세대가 갑자기 뜨개질을 하고 LP판 음악 감상실 가서 음악을 듣고 또 뭐 필름 카메라,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카메라를 찍고 그런 아날로그 감성에 굉장히 이렇게 곽강을 한다고 이런 기사가 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AI 속도에 지친 MZ세대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술이 이제 사람을 향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경험이 중요하고 AI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역시나 사람이 갖는 경험과 그 지혜 또 오랫동안 숙련돼 왔던 그런 어떤 전문성들을 AI가 따라갈 수는 없다. 거기에는 결국에는 시니어분들이 오랫동안 축적해 오신 그런 경험 자산 이게 결국엔 경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디지털 포용협회에서 하고 계시는 AI 자서전 쓰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의 치유일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기록으로 남겨지고 이게 국가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집단 아카이브의 한 모습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이게 결국엔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포용협회에서 이 시니어 강사분들을 자서전 쓰기 강사분들 120분을 또 양성하신다라는 계획도 있는 걸로 압니다. 이거 역시나 시니어분들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아까 그 경험 경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설벤처 그 메인 에이지라고 하는 이 곳에서 경험 거래소를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니어들의 경험이나 지혜, 전문성들을 다 분야별로 나눠서 이거를 거래하게 하는 플랫폼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MZ세대가 뜨개질을 배우고 싶은데 이 뜨개질은 AI가 가르쳐주는 걸로 봤을 때는 그냥 그 스킬만 가르쳐줄 뿐이죠. 근데 직접 이 뜨개질을 완성하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하나하나 배울 수 있는 건 결국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경험 거래소에서 시니어들과의 매칭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또 카카오에서 하는 그 시니어 디지털 동행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서 처음 얘기했듯이 노노케어가 여기서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또 시니어 티처들이 여기서도 양성이 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니어들한테 디지털 포용 기술이
시니어들의 일자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부와 기업이 좀 적극 나서서 시니어들과 함께 어떤 경험 자산들을 축적해 나가는, 그래서 어떤 사회의 동력이 되고 사회 자산으로 쌓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디지털 포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국장님 끝까지 다 하시네요. 디지털 디톡스도 얘기 좀 하신 것 같고요. 이게 속도를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면 정말 현대판 러다이트 이것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요. 일자리 얘기 좀 잘하신 것 같고요. 부국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회 간접 홍보까지도 열심히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6분 말씀 다 들었고요. 시간이 이제 사실 40분까지 끊어달라고 하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널 분들이나 발제하신 분들에게 보고 싶은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발표 또 사회 맡으신 교수님들 또 각 위원님들 감사할 생각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이 디지털 포용에 관련된 부분이 종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난 AI 자서전 교육을 처음 1기생입니다. 예, 거기서 자서전도 써봤고요. 그 이전까지는 진짜 디지털 포용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여기 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니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는데,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그 토픽이 시니어 디지털 포용 정책방향인데, 예를 들면 오늘 김원재 박사님께서 시행령, 법미 시행령 이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과연 이게 충분히 홍보가 됐는가? 제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제 자신도 모르고 교육받고 왔는데, 제가 나이가 퇴직하고 왔으면 제가 시니어 아닙니까? 근데 내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법 시행령을 누가 얼마만큼 아는가 진짜 몰라요. 일반적인 법을 아는데 디지털 포용법 및 시행이 뭘 얼마만큼 시니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 자체는 실제 홍보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공청을 했는가 충분한, 일부 학자만 보여가지고 법을 만들지 않는가. 그래서 이 사항을 다시 한번 보완 시에 충분히 여러 가지 개청을 끄집어서 좀 공청을 좀 하고 난 다음에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올리고 싶고요. 두 번째, 아까 그 좋은 발표, 홍 의원님께서 좋은 발표했는데 당당하고 당돌하고 당김이 있어라. 아마 저희 나이에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따뜻하게 자신 모르는데, 아니면 정확히 잘 모르는데 모르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두 번째, 공감, 공정, 공유, 이 사항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자, 더 많은 시니어에게 교육의 기회가 줘야 되겠다. 지금 다시 말씀 올리면 지금 소득의 격차,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의 격차, 지방 격차, 취약계층의 격차가 있는데 이게 일괄 너 AI 교육 시키겠다, 포용 교육 시키겠다, 이게 가능한가? 예를 들면 서울 강남에서 제가 이제 거주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강남구청에서 동네별로 무슨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강남이나 돈이 있어서 가능하겠죠, 조금이나마. 근데 과연 시골서 이게 가능한가? 똑같은 우리 계층인데 이건 나는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시골 어디 강원도 영월 주민이 와가지고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사항을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이건 정부와 각 기관 지자체 간의 어떤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받아서 이런 교육의 기회를 같이 함께 공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각을 해요. 아까 비슷한 이야기인데,
자, 충분한 그러면 예산 확보가 가능한가? 이게 법에 이 명시만 시켜놓고 자, 젊은 층이야 다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하니까 금방 자기가 배우고 그러지만 지금 시니어 계통은 자, 아까 이제 하나 더 플러스 할게요. 디지털 격차 플러스 AI 격차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구청에서 뭐 디지털, 뭐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프로세스 등 교육시켜요. 그러면 과연 그게 필요하겠는가? 과연 AI 쪽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가? 자, 그러면 제가 자서전 교육 받을 때 어떤 분은 이거 타자도 못 쳐요. 워드 프로세스 뭐 아주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거 교육시키고 그 시간 동안에 아예 AI 교육을 시킨다면 기본적인 스피커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면 금방 아웃풋가 나오지 않습니까? 엑셀도 마찬가지고 세금 계산서도 그런 교육을 어떤 식의 비중을 두고 올 것인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기업에 대해 시니어에 대해서 아니 요즘에 시니어가 금방 조기 퇴직하는데 기업에서 교육을 시켜주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그 돈 가지고 딴 거 돌리겠죠. 그러면 그런 걸 어떤 식의 예산을 지원을 해서 정부에서 야 퇴직하기 전에 어떤 그런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퇴직을 한다면 어차피 사회에 나와가지고 그런 기회비용은 뭐 필요하지 않겠죠. 최소한 알고 나오니까 이런 차원이 기업에서 할 방향이 아니고 정부에서 야 그런 기업에서 필요한 사항은 또 지원을 해주고 아직 이 사항은 예산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발표 주제가 시니어 지금 시니어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그에 대한 홍보 아직 뭐 용어 자체도 정립이 예, 선생님 제가 다 메모를 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다 끝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이 많으세요. 아유 굉장히 그 유익한 말씀하시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딱 세 가지인데 선생님이 이제 일단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두 번째는 실천 가능한 교육이 되겠느냐. 마지막으로는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 이 세 가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그 유진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법안 홍보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에 저희가 이제 공청회를 이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를 지난해 했고 또 이제 뭐 보도 자료도 열심히 배포를 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그 직접적으로 좀 와닿지 않았던 거는 이제 저희도 조금 더 이제 과기정통부를 지원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하위법령을 저희가 이제 고시도 올해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계속 그 법안 이제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시니어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법을 아실 수 있도록 좀 많이 이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맞춤형 교육도 정말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10대에서 70대까지 AI 사용률을 봤을 때 다 이제 격차가 다르고 다 필요한 역량이 이제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디지털 보험 기본 교육도 수립을 할 예정이지만 뭐 어떠한 이제 역량이라든지 뭐 어떠한 이제 신규 서비스나 사업을 기획을 할 때 말씀 주신 부분처럼 맞춤형으로 이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1분 1분 안 되고요. 30초. 15초 드리겠습니다. 15초. 네, 말씀하세요.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미나는 때문에 시니어적 관점에서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세미나는 조금 다른 관점들을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시니어가 다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히 저는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굳이 시니어가 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그래서 뭔가 피지컬 AI 쪽으로 가면 훨씬 더 사업이 많고 거기에 따른 사회의 어떤 지역적 소외,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소외라는 부분에서 더 이 법과 관련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런 방향을 바꿔서 시니어들만 이렇게 보는 관점을 조금 지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 했었습니다. 더 하려고 했는데요. 한 번 더 하시죠. 이게 너무 좋은 얘기여가지고요. 예. 더요? 예. 너무 좋은 얘기예요. 아니, 저도 이제 이런 법안들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도 포함이 되고 해봤지만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법에다 이걸 담아서 모든 사람을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그 법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만들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이 부분이 없으면 그 법은 존재해봤자 사회적으로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을 바꾸는 관점도 사실은 특화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방송법에서 취약계층 장애인 부분을 계속 사회적으로 방송에도 지원해주고 개인적으로 수신기기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이런 것처럼 이 부분이 모든 시니어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은 선언적 부분을 만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활동이 제한적인 사람들, 지역적으로 활동이 제한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지컬 AI 쪽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도 좀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외로움을 가지는 시니어들, 그 다음에 교통수단을 갖지 못해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또는 뭐 주위에 도움 줄 사람이 없어서 약을 먹는 것을 컨트롤해 주는 것들,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대화 상태들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이 법 자체는 전체보다는 조금 특화돼서 이렇게 변화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이거는 뭐 제가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한테. 저는 그 얘기 듣고 문득 이 생각이 든 게요. 중앙대에서 있잖아요. 중앙대 그 교수님하고 저희 디지털 포용 언론인 포럼이랑 그다음에 니아에서 이제 그 후원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중앙대에서 한번 나를 잡아가지고요. AI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그런 행사를 한번 여시죠. 어떻습니까? 니아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한번 의정적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중앙대는 강의실 잘 안 빌려줘요. 니아가 도와도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세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포용협회 화이팅! 화이팅!